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요 근래 우리 팀이 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볼 내용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이 두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말전쟁, 기싸움, 정말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싶을 정도로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민망하죠. 그래도 대통령인데 좀 격이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는 워낙 독특한 분이시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먹히니까 하는 겁니다. 작동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분도 뭐 생각이 있는 분인데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비판하기 딱 좋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미국에 작동이 되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39%, 4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말싸움은 정말 치열하게 막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 것처럼 작동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것들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의 강도, 그 강도에서 비춰봤을 때 말은 센데 액션은 그렇게 세지 않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레이스가 길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가야 될 레이스는 11월 3일입니다. 6, 7, 8, 9, 10. 그러니까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3, 5, 15, 150일 동안의 레이스를 달려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탄력이 안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긴 레이스 안에서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액션이라는 것도 그 150일의 수위 조절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전쟁이 정말 터진다라고 보면 그게 관세 때리기로 가야 되는 건데, 관세 때리기의 과정까지 갈 때에 다양한 카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일이라도 당장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이건 실제적인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말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가지가 10가지가 아닙니다. 10가지가 30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속도와 기간이 달라지면서 레이어를 쌓아지면서 그 10개가 30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카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려진 카드를 점검을 해보면 일단 화웨이 고사작전이 있죠. 화웨이를 압박하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때리면 상처가 크겠죠. 화웨이가 미래 산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천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를 때리고 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클 거예요. 근데 화웨이 때리기가 화웨이 때리겠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비메모리와 메모리 분야로 나눠집니다.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메모리 분야, AP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차단 카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나눠지겠죠. 리쇼어링 카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미국의 기업들,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릴 수 있는 카드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주변국으로 가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리쇼어링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요. 대만,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도 야, 중국에서 나와, 이것도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사용하는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리쇼어링 카드는 작동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텐션을 어떻게 잘 유지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쇼어링 카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술로 계속 활용될 수 있다. DSP 연금 카드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금 투자자들이 중국을 투자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거죠. 이것도 천차만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죠. 양과 속도와 기간에 따라서. 지금은 금지해라 이렇게 끝났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정지해라, 어느 속도로 정지해라, 양을 어떻게 줄여라, 그런 거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IPO 조건을 강화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중국 금융을 조이는 카드인데 상원에서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했죠.
그래서 지금 루이신 커피가 상장 폐지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미국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을 테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농도에 따라서 쳐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루이신 커피는 미래 산업과 별로 상관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일단 하단에 있는 기업을 쳤단 말이죠. 상단부로 올라갈 때에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다우에 IPO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IPO 조건 강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누어 보면 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은 거죠. 홍콩 국가보안법, 대만, 남중국해 카드로 쓰려면 무궁무진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남중국해에 B1B 띄우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만 독립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11월 3일까지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카드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굉장히 많다. 굳이 관세 때리기를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계속 흔들리겠죠.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았다 그러면 이미 1차 무역 전쟁 때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잖아요. 뭐 이야기는 대단히 거창했습니다. 일단 가장 거창한 카드가 채권이죠. 채권을 다 팔겠다. 1차 때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2차 때 지금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시장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한 달에 채권을 소화하는 양이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이른다고 하니까 중국이 1300조 정도 채권이 되거든요. 그게 시장에 나오면 속된 말로 주변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연준이 소화하지 않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일본 있죠, 한국 있죠, 대만, 영국 이런 나라만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연준이 소화해주면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되려 중국이 채권을 팔면 중국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은 무성한데 소문만 무성하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못 씁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 때리면 된다. 예, 그것도 쓸 수 있는 카드죠. 애플 때리고 보잉 때리고 그러면 상처를 받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상처가 클까요? 미국이 상처가 클까요? 네, 중국이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국도 뭐 바이러스 때문에 충격이 컸죠. 마이너스 성장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뭐를 해야 될까? 일자리 늘려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자리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애플과 보잉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잉과 애플 같은 기업들을 때리면 하청업체 일자리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애플의 하청업체는 팍스콘이에요. 애플 때리면 애플은 팍스콘에서 애플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겠죠. 그럼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때리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당장. 그럼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답은 뻔합니다. 속도전. 그러니까 카드를 실제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말전쟁으로 치고받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러시아와 손잡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이즈를 발생시키면서 어차피 이게 지금 트럼프가 11월 3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 걸 중국도 잘 아니까 계속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면서 트럼프를 귀찮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트럼프는 승질이 더럽잖아요. 복수한단 말이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WHO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지금 지원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보면 뒤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재선이 된다. 라고 봤을 때는 뒤끝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가를 질질 끄는 것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존심이 있고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양해가 이루어지는데 양해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양해 전에 꼬리를 내는 건 모양새도 안 좋고 또 국가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본다면 양해가 끝나고 어느 정점에 가서야 평화의 무드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두 나라가 싸우는 게 맞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에 참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단계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전쟁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전히 대신 치고받기를 하면서 또 미국이 여러 가지 카드들을 레이어를 쌓으면서 공격할 때 그만한 충격은 감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못한다. 시간의 변수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길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연준은 마이너스 카드를 꺼내기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쓰지 않은 카드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의회 추경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2,000조가 넘거든요. 그 카드를 아직 쓰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3,000조를 사용해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돕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2,500조 인프라 투자 카드 정도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2,500조, 뭐 2,000조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드도 살아있는 게 분명하고요. 연준이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강도 높은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이어를 쌓으면서 본다면 더 많은 양을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카드가 살아있는 거죠. 2조 6천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도 남아 있습니다. 무제한 채권 매입도 있습니다. 많죠, 카드가. 요 근래의 분석에 따르면 YCC라는 카드도 있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채 금리를 연준이 직접 개입하는 카드예요. 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 이 카드인데 어찌됐든 간에 연준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고 마음만 먹으면 더 만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월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쓸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이유는 하반기 충격이 왔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10월 이후에 큰 충격이 온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준은 어떤 카드를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보다 더 충격적인 카드를 써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번째 충격이 왔다고 했을 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카드를 다 소진하게 되면 시장은 위험합니다. 투자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익숙한 카드를 쓰면 시장은 더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상한 수치보다 더 좋냐 더 나쁘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저번 영상을 꼭 보셔야 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준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반기에 실제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게 2차 대유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에 낙선되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그래 진짜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되어지면 연준은 그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를 대비한 카드로 남겨진 카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변수를 넣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가서 정말 충격이 났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 영국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덴마크, 스위스, 유로존 이런 나라들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충격이 왔을 때는 충분히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된다면 올해 하반기는 반등하고 내년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올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 내년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도 지금 보고 있는 시그널이 뭐다? 2차 대유행과 백신 개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50개 주를 오픈했는데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오픈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것처럼 고3들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 정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50개 주를 오픈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15에서 20%, 30%가 있는데 이번 계절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바이러스가 퍼지고 10월이 됐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3분기를 보면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신다면 시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안전하게 다음 침체를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